오늘의 연구 보고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보고서 2편 독립전쟁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곧 한반도는 만세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고 10년을 기다리던 홍범도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이런 저항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국경을 넘어 연해주와 만주까지 일제에 맞서 싸우겠다는 무장투쟁을 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당한 독립군으로 몸을 포연탄우 중에 던져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며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 만대의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한 본의라 라는 글이 선포됩니다. 총포의 연기와 비오듯 하는 탄환 속에 몸을 던져서 민족과 자손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가 적혀 있습니다. 3.1운동 직후에 모여든 의병들을 홍범도가 재편해서 대한독립군이라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고 대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홍범도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앞서 300여 명의 독립군을 이끌고 북간도에 자리 잡습니다. 홍범도가 북간도에 자리 잡은 이유는 이곳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지청천 등의 북로군정서를 비롯해서 군무도독부, 국민회, 의군단, 광복단 같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홍범도는 하나의 큰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독립운동 단체와 연합을 해서 연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끝내 통일된 하나의 군대를 만들었고, 이름은 대한북로독군부라고 짓습니다. 약 700여 명 규모였고요. 총 지휘관은 홍범도입니다. 봉오동은 마치 삿갓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의 눈을 피해 군대를 모으기 좋은 데다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홍범도의 주 전략은 1편에서도 말했듯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입니다. 700여 명의 연합 독립군의 타깃은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함경북도 지역의 일본군입니다. 홍범도는 이전부터 7개월간 게릴라 작전으로 일본군을 괴롭혀 왔습니다. 게릴라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일본군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었죠. 일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월강 추격 대대를 보내 독립군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월강 추격 대대는 중국의 사전 통보 없이 두만강을 넘어서 독립군을 추격합니다. 1920년 6월 7일 새벽 6시 봉오동. 독립군은 진격 중인 일본군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독립군이 몇 발의 사격을 가한 뒤에 도망갑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척 일본군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도망가는 독립군의 뒤를 정신없이 쫓았고 정신 차려보니 봉오동 골짜기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군 사격하라. 홍범도의 명이 떨어짐과 동시에 독립군의 무차별 사격이 이어집니다. 삼면에서 총탄이 비처럼 쏟아지며 옆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아군을 보고는 그제야 포위된 걸 깨닫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기관총 같은 무기를 앞세워 대응 사격을 해보고 도망치려고 발버둥 쳐 보아도 결코 봉오동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경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립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독립군의 공격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때를 틈타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불이 나게 도망치던 일본군이 독립군이다! 독립군이 매복해 있다! 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일본군이 마주한 건 독립군이 아니라 아군인 일본군이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는 알아봐야겠지만 독립군과 교전하는 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왔다라거나 봉오동에서 두 갈래로 후퇴하다가 다시 만난 거다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군끼리 오인 사격을 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일본군은 이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도의 독립군을 단순 피라미 정도로 깔보면서 소탕 작전을 소풍으로 생각한 것에 대한 쓰디쓴 패배였죠. 그리고 며칠 후 1920년 6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는 독립군 승첩, 봉오동에서 적을 대파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국내외 조선인들에게 봉오동의 승전보가 날아들었죠. 봉오동의 승리로 홍범도는 독립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편 봉오동에서 참패를 당했던 일본군은 그로부터 4개월 뒤 간도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2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화력 열세에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 10,000명을 넘어가 버리니까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는 백두산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형이다. 조국 땅과 더 가까이 가서 조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전투를 준비하자 라고 합니다. 일본군이 독립군의 뒤를 바짝 추격합니다. 백두산으로 이동 중에 홍범도가 모두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합니다. 일본군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백두산으로 가던 길에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홍범도는 만약 이동 중에 일본군과의 불가피한 교전이 벌어진다면 독립군에게 너무 불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청산리에 머무릅니다. 청산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김좌진과 청산리 전투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김좌진뿐만 아니라 홍범도도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범도는 봉오동, 김좌진은 청산리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더라고요.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청산리에 머무르며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홍범도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도 독립운동 소사에 보면 청산리 일대가 은세계로 바뀌어 군사행동이 곤란할 정도였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세계는 눈이 많이 내린 산을 말합니다. 이때는 10월이었고 북쪽 산악지대라서 이미 한겨울이었습니다. 독립군은 일반적인 손바지에 집신
버텨야 했습니다. 악조건에서도 홍범도는 매복하기 좋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1920년 10월 21일 일본군이 또다시 청산리 일대의 여기저기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산 정상의 독립군이었죠. 그런데 독립군은 몰래 산에서 빠져나갔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일본군은 산, 산 정상에서 마주한 서로를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사격합니다. 홍범도의 묘책으로 승리한 이 전투를 완루구 전투라고 부릅니다. 완루구 전투 다음 날 홍범도의 부대가 이동하는 중에 김좌진의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과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의 뒤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일본군은 또 다른 독립군 부대다, 협공이다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둘 쓰러져 갑니다. 하루 종일 진행되던 전투는 달아나는 일본군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이 싸움을 어랑촌 전투라고 합니다. 청산리 일대에서는 6일 동안 총 10여 번의 전투가 이루어졌고요. 10전 10승이었죠. 청산리 일대에서 일어난 10여 차례의 전투를 통틀어 청산리 전투라고 부릅니다.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는 것이죠. 독립군 부대와의 직접적인 싸움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의 총검이 북간도 조선 민간인을 향합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일본의 총검에 북간도의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일을 간도참변이라고 부릅니다.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총으로 쏴 죽이고 검으로 베어 죽인 뒤에 죄만 남을 때까지 불로 태웁니다. 이렇게 2번 학살당한 시체는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국민, 인종, 이념 등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간도참변은 제노사이드였죠. 간도참변 소식을 전해 들은 홍범도는 당장 북간도에 있는 일본군을 쓸어버려서 조선인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쳐 있었고 무기는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독립군의 근거지도 잃어버린 상태였죠. 홍범도는 독립군 부대를 재정비하고 러시아로 이동합니다. 홍범도는 1922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국제대회에 참석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내전 중이었고 일본도 개입해 있었어요. 독립군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 쪽에 도움을 준다면 무기,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의 일부가 희생되고 분열되었습니다. 홍범도는 남아있는 독립군과 함께 소련이 된 러시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군 자금을 모읍니다. 어느 날 소련 관리들이 땅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홍범도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이유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해서 정치적으로 소련 내부에 깊숙이 파고들면 소련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독립군 자금을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37년 어느덧 소련에서 지낸 지 16년이 흐르고 홍범도의 나이는 69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려인들은 모두 짐을 싸서 기차에 탑승하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고려인 카레이스키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에 주로 거주하며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한민족 동포를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소련에 살던 고려인들에게 다짜고짜 기차를 타고 떠나라는 겁니다. 소련은 일본인 첩자들을 가려내는 일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조선인이 일본인과 닮았으니 섞이면 못 알아보니까 자국에서 먼 타국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때 17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련을 떠나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입니다. 6년 후 카자흐스탄 고려인 신문에 홍범도의 소식이 실립니다. 홍범도 동무를 곡하노라. 홍범도 동무는 여러 달 동안 숙환으로 집에서 신음하시다가 그만 75세를 일기로 하시고 1943년 10월 25일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그토록 염원했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이억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의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홍범도는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면 꼭 나를 조국에 데려다 주시오 라는 말을 남깁니다. 2021년 8월 15일 서거 78년 만에 그의 염원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유해는 군 호송기에 실렸고 우리나라 공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고 등급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서원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홍범도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조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본인의 희생은 마땅히 감수한 분들을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